안녕하세요. 공학 박사 김하성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업의 차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데이터 화면을 어,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사업의 차원에 대한 것이고요. 애초에 예고한 대로 저는 실무를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사업 차관 부분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안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석사학위 학위부터 해서 다 박사학위나 전부 다 이 신재생 관련된 거, 석사학위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개통 연계에 관해서 논문을 냈고요. 박사학위는 이제 재생 발전을 해서 논문을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기물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발전 사업만한 모델은 없습니다. 열공급 모델도 있는데 열공급 모델은 좋긴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발전사 모델 좋습니다. 그런데 열공급 모델은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특정만 고객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공단 주변 지역.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공단에서 열을 필요한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제 뭐 그 뭐죠? 이제 그 옷감 만드는 회사나 어떤 염색 공장 뭐 이런 데가 좀 열을 많이 쓰고 그리고 식품에서도 전기 많이 씁니다. 식품 건조할 때 전기 60도에서 70도 사이로 건조합니다. 60도, 70도짜리 전기로 건조가 되겠나 싶은데 90도면 다 타버린대요. 이건 관계자분한테 제가 직접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뜬금없습니다. 60도에서 70도로 식품 건조한다. 닭가슴살 건조 60도, 70도로 건조한답니다. 그런 데다 전기를 파는데 그러면 그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영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수익 구조는 좋게 나오는데 수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요. 즉 사업자가 망해버리면 돈 못 받죠. 그런 게. 근데 전 발전 사업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죠. 물론 국가는 아닙니다. 한전, KPX를 상대로 하는 건데 하지만 뭐 한전이 뭐 국가랑 동일시돼야 되는 공공기관이죠. 우리나라 유일의 송면전 사업자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발전 사업만한 수익 모델, 사업 모델 전부 다 통합해서 봤을 때는 발전 사업이 최고의 사업 모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진행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음, 저도 좀 뭐 많은 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 중소 규모의 발전소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자체도 좀 영세합니다. 다 대출을 실현을 해야 되고 EPC 사업자가 없으면은 사업 진행도 시작도 못 해보고 정리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과 관련된 발전 사업 영역은 뭐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이런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말고는 그래도 가장 기술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그다음 사람도 좀 많이 써야 되고 상생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이게 재미라고 표현하면 제가 많이 혼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업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업의 차관상 제가 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있으면서 많은 사업자들을 상대해봤는데 거기서 느낀 점들을 좀 소회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폐기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가장 심각했어요. 원래 특성을 고려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하세요.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특성이 틀려요. 두 번째로 계절별로 또 특성이 틀려요. 야, 이거 환장합니다. 겨울 되면 얼음덩이가 막 굴러다녀요. 폐기물 해치면. 그럼 그 얼음덩이가 일부러 넣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관하다 보니까 수분이 가운데로 몰려서 얼음덩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죠. 또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또 품질이 좋아요. 뭐 뭐 소금도 덜 묻어 있고 깨끗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특히 서울 쪽, 대도시 쪽이
좀 좋습니다. 품질이 좋은데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폐기물에 불순물이 많이 껴요. 어떤 불순물? 전선유, 케이블유, 랜 케이블 이런 거. 이게 최악입니다. 랜 케이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종이도 많이 섞여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원료로서는 좀 품질이 많이 떨어지죠. 이런 폐기물 특성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합니다. 그러면 특성 폐기물 공급자를 정하세요. 미리 정하신 다음에 품질 협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 품질은 들어와야 우리가 당신 걸 받아줍니다라고 쌍무 계약을 맺으세요. 쌍무 계약. 양쪽이 다 책임을 지는 계약을 맺어서 그 원료에 맞게끔 설비의 컨셉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아주 힘들어집니다. 전선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회전식 롤러를 많이 쓴다. 필패입니다. 이게 이 전선이 이게 길쭉한 전선이 오진 않아요. 이런 동그라리가 모이면 이게 스크류를 감아버려요. 스크류 멈춥니다. 스크류 다 망가집니다. 스크류만 멈추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설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또 열을 받은 설비일 경우가 많아요. 아유, 작업자들 화상 엄청 있습니다. 아유, 괴롭습니다. 뭐 어찌됐든 사람 다치면 괴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폐기물 특성 파악 잘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처리를 해서 전처리 이후에는 일정 원료 품질을 만들어내시던가. 저는 두 번째로 추천합니다. 특정 업체하고 쌍무계약을 해도 품질이 불균질해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수분 함량이 많아졌다 적었다, 음식물질이 많이 들어왔다 조금 들어왔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딴 데서 빌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폐기물은 지역별로 시기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그 편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전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쌍무계약을 통해서 원료 공급업체랑 어, 뭐, 필요 수준의 품질을 보증받을 것. 이게 전 이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업자 자체가 열의가 있고 건전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도 폐기물 특성이 그걸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좀 비용의 부담이 있지만 전처리 설비를 완벽하게 갖춰서 그래서 일정 품질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최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있고요. 특히 이 마지막, 야, 이거 환장합니다. 폐기물 반입 시 부정 거래 요구가 많습니다. 요번에 들어온 연료가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 줄게. 좀 받아오. 이렇게 해요. 야, 그러면 이 폐기물 반입 담당자가 좀 그래도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 얼마 줄게. 아, 내가 모르게 내 말이면 다 돼. 갖고 와. 이렇게 돼버려요. 아, 저 힘들어집니다. 요거 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전처리 설비를 확실하게 두는 게 좋습니다. 전처리 확실하게 두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폐기물 담당자를 따로 항상 둘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 반입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경력이 좀 웬만큼 있는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분들, 폐기물을 만지는 분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공직에만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믿고 일을 지금 맡기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경험해 바라보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신뢰성이 높지는 않다. 많이 휘둘리더라. 내일을 기약하지 않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여건이 시작부터 그렇게 막 늘어진 것 같아요. 뭐 뻑하면 구속돼야 되고. 그죠? 또 임금이 또 낮아요, 이쪽이. 돈 많이 주면 누가 부정한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참 욕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상생의 모델, 협력의 모델 이런 걸 다양하게 잘 갖춰야 지정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도 있고 도덕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온 열분해는 실패했어요. 저온 열분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저온 열분해를 지금도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온 열분해에서 생산되는 저온 재생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품질이 나오질 않습니다. 재생유의 품질 그러면 일단 기본 좀 한 세 가지를 맞춰야 돼요. 세 가지. 세 가지. 점도, 두 번째 열량, 세 번째 불순물, 세 가지를 맞춰야 돼요. 자, 열량은 충분합니다. 열량은 10,000칼로리 이상 나요. 11,000. 벙커슈거가 제일 높죠. 벙커슈거가 14,000칼로리 나옵니다. 디젤이 막 9,000, 8,000, 8,000 후반, 9,000 뭐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9,000 후반, 9,000 중반까지 나오죠. 근데 재정유는 10,000칼로리 이상 나와요. 11,000칼로리까지 나와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열량이 높으니까 디젤 발전소가 발전기가 돌리면 연료 소모량이 적죠. 좋습니다. 좋은데 불순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불순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순물을 갖다가 저는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불순물, 일반 불순물, 두 번째 미세 불순물, 초미세 불순물, 그다음에 초초미세 불순물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자, 미세 불순물까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얇은 가루 같은 게 보여요. 그게 미세 불순물. 몇 마이크로? 20마이크로에서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저는 2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정의를 하는데 10마이크로미터 이하는 필터로서 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막혀서 기름이 나오질 않아. 아예. 그 필터를 통과를 잘 못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2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저는 제한을 했고요. 그 초고속 온심분리기를 돌려서 14마이크로 이하로 제어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미세 불순물은 얼마 정도냐? 한 80마이크로미터 정도. 근데 일반 불순물은 뭐 200마이크로미터 이상 정도. 200마이크로면 0.2mm죠. 네. 이 정도 불순물을 분류했는데 1마이크로미터 이하 불순물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뭘로 측정이냐? 색깔로 측정을 해요. 빛의 투과율 이걸로 측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뭐 초고속 온심분리기도 돌리고 필터도 돌리고 이 정도면 재생유에서는 최고급 품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초미세 불순물이 기준치 대비 10만 배가 나왔어요. 이야, 이거를 어떻게 그때 현대중공업 엔진을 썼는데요. 자, 현대중공업한테 니들이 해결해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쌍방간에 뭐 계약을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말은 못하고 초초미세 불순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거기도. 제가 이제 제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거든요. 100배 정도면 내가 니네 알아서 해. 나쁜 사람들아. 니네 책임진다 그랬잖아. 막 우기겠어. 10만 배는 무슨 소리 우겨, 10만 배를. 이거 우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태우지 않으면 엔진을 돌린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엔진이 잘 돌면 하루면은 다 망가져요. 막혀서 다 망가져요. 노즐인데 노즐도 조종밀 부품이 있거든요. 이 조종밀 제품이 개당 뭐한 4, 50만 원씩 해요. 4, 50만 원씩 하죠. 4, 5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피스톤도 있고 이거 다 갈면은 한 번 쓰면 그 싹 9개 싹 다 갈면은 약 한 2,500만 원 정도 듭니다. 하루 돌리고 엔진 2대 하루 돌리고 5천만 원씩 날려야 돼요. 미쳤죠. 돌릴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점도. 야, 이것도 힘들어요. 점도와 인화점 이 두 가지는 있잖아요. 저도 이걸 하면서 알았어요. 우리가 쓰는 일상에 쓰는 디젤, 휘발유 이거는 있잖아요. 증류를 했을 때 특정 온도에서 나는 부분은 휘발유, 그 다음이 뭐 등유, 그 다음이 이제 경유, 가등 경중에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고 그렇지가 않아요. 가솔린, 휘발유, 경유 다 제품이에요. 제품. 밀가루가 얇은 밀가루는 중력 무슨 분이라나 미세분. 그 다음에 좀 두꺼운 밀가루는 중력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품이에요. 제품. 빵에다가 설탕을 얼마큼 써보면 경유, 설탕을 또 조금 덜 써면 휘발유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점도와 인화점을 맞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점도 인화점 맞춰. 그럼 뭘로 맞추느냐? 첨가물이 있습니다. 첨가물. 음식을 할 때 조미료 쓰는 것처럼
기름에도 첨가물이 있어요. 점도 개선제, 인화점 개선제, 산화 방지제 이런 첨가물들이 있어요. 이 첨가물을 섞어서 시중에 팔면 그게 휘발유가 되고 경유가 되고 등유가 됩니다. 네. 처음엔 다 납사 형태예요. 납사 형태. 납사 형태에다가 점도 맞추려고 하면 이제 벙커슈 같은 거 좀 얇게 섞어요. 섞으면 점도가 벙커슈가 굉장히 뻑뻑하죠. 점도가 확 개선되죠. 그걸로도 부족해. 그러면은 첨가제를 넣습니다. 4,000대 1, 10,000대 1 첨가제를 넣어요. 그 첨가제를 누가 만드느냐? 글로벌 화학회사가 만들어요. 로이드 이런 회사가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 정유 산업이 99%의 기술 자리를 잃었다. 1%가 바로 이 첨가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재생유도 그럼 첨가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에 따라서 첨가제가 다 틀려요. 쌍용 종류, 현대 종류, 휘발유 만드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건 그들만의 노하우예요. 그러면 개선제는 뭘 넣고 이것도 다 그들만의 노하우고 그들만의 그 품질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샀을 때 난 SO에만 넣을 거야. 그 맞는 말이에요. 나 현대 정유 얼마 넣을까? 좋은 습관이에요. 맞아요. 예. SO이라고 현대 정유 기름이 틀립니다. 같은 그 온도에서 뽑아낸 기름이 휘발유라면 다 똑같겠죠. 근데 이건 제품이에요, 제품. 같은 카스테라라도 삼립식 빵맛하고 혜태제가 빵 맛이 틀린 거예요. 똑같아요, 그거랑. 그럼 재생유 첨가제를 누가 만들어주나요? 하루에 뭐 몇백만 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 하루에 뭐 10,000리터, 1,000리터 만들어내는데 그 재생유의 첨가제를 누가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쌍용 종류에 납품하는 그 회사 이름 뭐야? 거기 거 뭐 가져와서 섞어봐요. 반응을 안 해요. 야, 미칩니다. 반응 안 합니다. 그러면 현대 종류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가져와서 또 섞어봐. 반응을 안 해요. 점도 개선제로 넣었는데 점도 개선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잔뜩 집어넣으면 돼. 막 뭐 10대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은 첨가제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기름값이 뭐 리터당 지금 뭐 1,500원 하죠. 이 재생유 경유는 리터당 한 4,000원, 5,000원 나올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재생유는 시중 유통에서 뭘 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근데 뭐 유사 휘발유 뭐 이런 거 있잖아. 휘발유는 가능해요. 왜 휘발유입니까? 휘발유입니까? 휘발유는 첨가제가 거의 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점도만 물보다 조금 더 점도가 세면 돼요. 인화점은 휘발유는 좀 낮아요. 원래. 낮은데 납사보다 높아. 그럼 요것만 좀 계산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벙커슈 좀 섞으면 돼요. 벙커슈가 인화점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네. 근데 유사휘발인데 유사경유란 말 들어봤어요? 전 못 들어봤거든요. 유사경유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경유는 조금 품질 기준이 더 높습니다. 점도와 인화점도 더 높아야 되고 점도는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인화점 맞추기 힘들어요. 인화점이 네, 좀 맞추기 힘들어요. 인화점이 몇 도였지? 인화점이 하여튼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화점 맞추기 힘들고 그 다음에 산화 방지제도 필요해요. 재생유는 특성상 가만 내비두면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고 품질 좋게 하면 굳지는 않아요. 굳지는 않는데 재생유 특성 타르나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굳어요. 굳다 보니까 굳는다는 것을 또 산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굳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꾸 굳습니다. 그 산화 방지제를 넣으면 된다 그래서 산화 방지제 투입해 봤는데 반응 잘 안 합니다. 반응을 하긴 해요. 산화 방지제는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생유 전용을 위한 첨가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생유는 디젤 엔진 연료로 쓰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그러니까 선박 엔진 연료로 쓴다. 괜찮죠. 그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벙커슈를 잔뜩 섞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재생유 단독으로 선박 연료 쓴다. 이건 안 되고요. 벙커슈하고 뭐 1대1로 비율로 섞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료비를 저감시키는 방법. 이거 써야 되는데 문제는 벙커슈가 싸. 그럼 재생유 쓸 일이 없어요. 아주 골치 아프죠. 예, 예, 펑크슈가 싸요. 그러면 재생유를 쓸 일이 없습니다. 배에서. 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모델은 경주에 성공 사례가 하나 나왔죠. 유일한 성공 사례 같아요. 정유회사에 납사로 팝니다. 납사로 팔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재생유를 가지고 뭐 발전기를 돌리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재생유를 갖다 시중에 판매하겠다.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안 됩니다. 그냥 납사로 공급해서, 대량으로 공급해서 확보한다. 이건 괜찮습니다. 또는 보일러 연료로 쓰겠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태우는 거니까. 태우는 거니까. 대신에 흙이 많이 나와요. 초미세 불순물이 흙처럼 나와요. 그래서 항의 좀 받습니다. 보일러 회사한테. 아, 왜 이렇게 흙이 많이 나와? 이것 때문에 자꾸 섭이 세울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는 거 각오하고 보일러 연료로 공급해도 상관없어요. 현재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렇고요.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검증된 재생유 생산 사업장이 없죠. 없어요. 그리고 재생유 생산하는 업체들이 하는 거 보면 필터 이거 안 합니다. 생산대로 그냥 바로 가지고 그리고 어디 품질 검사 받는다든가 고객들한테 시연할 때나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서 이렇게 보여주고 무색에 이거 재생유 뽑은 거예요. 무색에 재생유 흔들어서 보여주는 거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생산되는 걸 보셔야 돼요. 시스템 컨셉은 앞에서 했는데요. 대체로 보면 시스템 컨셉을 아, 폐기물이지만 아주 깨끗한 폐기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설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디자인한 설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야, 이거 우리나라 폐기물 특성은 안 맞습니다. 맞지 않고요. 연속식 운전 또 뭐 배치식 운전 이렇게 구분하긴 하는데, 연속식 운전은 뭐 중국이 우리나라 훨씬 앞서 나갔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다 지나간 기술이잖아요. 재생유 생산, 뭐 폐기물을 통해서 재생유를 만든 이게 다 지나간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주력을 해서 지금 잘 개발해 놨어요. 잘 해놨는데 운전도 많이 합니다. 중국에서. 중국도 값도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냥 사갖고 들어오면 돼. 그런데 연료 품질이 중국 거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져온 시스템의 컨셉이 우리나라는 안 맞아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걸 하시고 그 성공 사례는 경전의 인지 ENT라는 회사가 성공했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물론 견학 좀 가고 싶었는데 견학을 허용 안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업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다 이건 비밀이라고 꽁꽁 감춰놓고 외부에 공개를 안 합니다. 나도 이거 공개를 계속 해야 되나? 지금 같이 사업하시는 분한테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공개를 해야 뭐, 이 기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그렇게 되죠. 참 이게 딜레마가 있네요. 그래서 인지니어링는 납사를 생산해서 현대오일인가요? 현대종류 같아요. 현대종류에 판매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고온 열분에는 이 특정 업체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러는데 뭐 금남 플랜트, 보구에너지 이런 데가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한 성공 사례를 아직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업체들도 나름 뭐 기술력을 갖고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투자자만 잘 만나면 이쪽을 해서 좀 성공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컨셉이 일단 맞으니까요. 드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성공 사례를 좀 저한테는 제안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좋은 재생유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좀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보일러 연료하고 재생 유통 시장이 좀 형성돼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선별장에 대한 그 품질 개선 유인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업이 시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업 자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업 자금 하면 뭐 기본적으로 한 3, 400억은 들죠. 10메가 규모라면. 발전기까지 하면 800억? 이 정도 듭니다. EPC 업체들 하면 EPC 마진 한 50% 요구하면 한 1200억, 1500억 올라갑니다. 야, EPC 업체는 또 대기업이잖아요. 이, 아, 참 대기업들 좀 문제가 많습니다. EPC 마진을 너무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자를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건지 이 EPC 업체를 위해서 사업을 잘 모르겠어요. 참 괴롭습니다. 근데 EPC 업체가 또 보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또 이게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 괴롭습니다. 대기업 중심인데 대기업 끼면 이렇게 사업 자금이 대폭 상승합니다.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또 금융사가 또 EPC를 안 끼려고 그러면 검증된 거 가져와라. 레퍼런스가 있느냐? 이걸 자꾸 따져요. 없죠. 신기술의 레퍼런스가 어디 있어? 신기술의 레퍼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여튼 자금 유입하기가 참 힘들어요. 해외 자금도 이제 많이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 자금이라도 다 해외 자금이라고 보셔도 돼요. 60% 이상 다 해외 자금이에요. 뭐 KDB 인프라, 뭐 신한 BNP라고 해도 주주는 대주단은 해외인 경우가 60%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자금이죠. 결국엔 그것도 다. 그러니까 해외 자금이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 자금만 해외 자금이 아니고 국내 PF사를 거쳐도 해외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해외 자금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야, 이 언어적 장벽이 상당히 큽니다. 문화적 장벽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 컨설턴트가 껴요. 컨설턴트가. 이 사람들이 조금 사업을 조금 이상하게 흐르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좀 흔히 있어요. 지나치게 뭐 자기 위주로 또 내가 한 대로 따라와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참 괴롭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자금보다 신기술 수용도가 좀 낮은 건 사실이에요. 낮은데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실사를 철저히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보증이 돼? 오케이 그럼 콜. 이게 아니에요. 실사를 직접 해요. 그리고 지들이 책임져요. 그리고 만약 사업 실패한다. 그럼 사업권을 다 가지고 가요. 그러면 사업 개발자는 손해볼 필요도 없어요. 별로 크게 없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다 받겠죠. 충격은 다 받겠죠. 야, 유럽계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폐기물점, 호주도 특히. 호주 뭐지? 무슨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호주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무슬림 펀드가 좀 유입된 정황이 좀 있어요. 예, 근데 무슬림 펀드가 후르발 조사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겠죠. 편합니다. 좀 편한 면은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돈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발전 부지가 무엇보다도 선결돼야 돼요. 사업자들 보면 대부분 그 부지 활용 동의서, 확약서 이것만 갖고 와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해요. 물론 그게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토지구매 없이 대신에 이제 계약금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럼 계약금 뭐 5억, 10억 날리는 거예요. 5억, 10억 날리는 5억, 10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야, 이거 환장하죠. 부지가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부지가 없으면. 근데 부지의 여건은 10메가와트당 2,000평 정도는 돼야 돼요. 3,000평이 좋습니다. 3,000평 이상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그러니까 원료를 적재할 곳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한 1,000평, 2,000평 있으면 좋습니다. 한 3일분은 저장해놔야 되잖아요. 1,000톤만 해도요, 산처럼 쌓입니다. 산처럼 쌓여요. 그래서 폐기물 저장소가 좀 있어야 된다. 네. 변전소 인근 부지가 그래도 좀 좋습니다. 왜? 개통 연계, 전력 개통 연계 붙이는 게 뭐 별로 제약이 없어요. 1호사로 붙이든 66으로 붙이든 상관없어요. 66으로 붙여서 1호사로 물론 수가 해야겠죠. 21호 붙이려면 두에서 세 회선 들어가야 되니까 좀 그것도 그럼 차단기 때문에 한전하고 또 물을 빚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전 부지가 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다음 인허가는 발전 부지 없이는 인허가 뭐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도 못 하고요. 개발 행위 허가지가 참 좋습니다. 민원 합의 의무가 없죠. 개발 행위 허가지. 통합환경허가의 심의가 제외는 아니고 통합환경허가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개발행위 허가 난 거랑 설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변경된 심의 허가는 받아야 돼요. 근데 좀 강도는 약하죠. 네.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지, 뭐 폐공장지대 이런 데가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기반이 이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발전시설 설비 설계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폐기물 처리업 사업 면허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전사업 면허를 신청할 때 전기사업자 면허도 같이 신청합니다. 이건 두 개 같이 들어가는 거고 종합폐기물 처리업도 면허를 확보해야지 EPR 뭐 산업용 폐기물 여기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면허가 없는데 수익을 걷는다? 이건 불법입니다. 음성적으로 거래를 해야 돼요.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탄소 배출 쿼터가 또 있어요. 탄소 배출 쿼터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 쿼터가 넘어갈 것 같으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면 수소 환원 설비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양이 대단히 작은 거로 산정이 돼요. 그래서 탄소 배출 쿼터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유력한 좋은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민원 합의 이거만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민 수용성 말할 필요 없죠. 한국전력하고 개통 연계 이거 자꾸 우습게 하는데요. 개통 연계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예. 일명은 어떻게든 현재에서 좀 해주려고 해요.
신뢰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이 우습게 보지 알지 마시고 이것부터 철저히 파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산맥할상도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그다음에 언론 보도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국민 신고도 줘야 하고요. 정기위원회에서 인허가 낼 때 국민 신문 보도 검토하고 언론 보도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무슨 얘기냐 이런 걸 따져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야, 이거 참, 이거 다 하고 사업을 성공시킨다? 참, 하늘이 보고 가사입니다. 하느님이 보고 가사입니다. 네. 자, 한국전력의 분산전원 개통 연계 기술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 철저히 준수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준수하시고 154kV로 연계할 경우에는 준수 제약이 별로 없어요. 배전선로를 안 거치니까 바로 변압기로 바로 변압기 그 버스로 바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전소 인근에서 1호선로 개통 투입해도 되기 때문에 그럼 한 10km 떨어졌는데 1호선로 가겠다. 그럼 철탑 세워야 되죠? 철탑을 누가 민원해야 되죠? 산에다 철탑 꽂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럼 뭐 산림청에 화가 납니까? 안 납니다. 1호선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시작도 하지 마세요. 또 1호선은 T분기 안 됩니다. T분기 되는 선로가 또 있긴 있어요. 강원도 일부 지역에. 있긴 있는데 그건 T분기를 위한 전용 선로예요. 그러면 강원도 이외에는 있느냐? 없습니다. 경기도 없어요. 충청도 없어요. 전남 없습니다. 네. 이해하고 가십시오. 자, 선로 확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0kV 연계 신문법이 나왔어요. 한전에서. 요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배선 선로가 20m 폴대를 봤거든요. 생각보다 20m 굉장히 커요. 14m, 16m짜리 한전 전주하고 눈에서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되겠나?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개통하는 게 만만해 보지 마십시오. 한전이 공공기관이라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로 갖고 만만히 보지 마세요. 그리고 기타로 이 사업주의 도덕성이 좀, 이것 때문에 실패 많이 했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 블랙머니를 챙기려고 하시면 사업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 사업가의 마인드라고 많이 합리화시키는데 무슨 사업가 마인드가, 정당하지 않은 사업가 마인드가 어떻게 공정사회에서 통용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회계도 굉장히 공정해져서 블랙머니 만들려고 야, 돈 얼마 좀 내놔 이러면은 요즘 안 줍니다. 납품업체들이 돈 잘 안 줍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최대한 공정성 있게. 근데 생계가 걸려 있는데 생계도 무시하고 생계 처리도 못하고 앉았는데 그럼 블랙머니로 완전 무시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어떻게든지 납품자들도 챙겨줘요. 챙겨주려고 하고 또 그런 걸 또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통용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정 비율은. 근데 그거 10배, 100배를 요구하게 되면 사업 망가집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망가져요. 사업주의 도덕성. 네. 그러면 공정하게 또 사업 관리가 필요해요. 공정의 틀 안에서 좀 유도리를 부리세요. 공정의 틀 안에서. 제발 좀 공정의 틀 안에서. 폐기물 쪽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정해야 된다.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폐기물이다 보니까 상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역 주민의 이해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특히 지역 주민의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한테 뭐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상생 모델을 만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축부를 검토해 넣었잖아요. 그것도 바로 상생 모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생 모델을 만드세요.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이런 모델을 만드세요. 내가 뭐 지역 기업은 많이 낸다. 이건 나는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만 하지 말라고. 돈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상생 모델을 요즘 사람들 뭐 농촌이 더 잘 살아요. 나도 지금 사업 벌고 있는 나는 지금 집도 없이 살고 전세 살고 있는데 네? 그분들 뭐 소 한 100마리 기르세요 했더니 500마리 기르더라고. 500마리면 얼마인지 아세요? 25억입니다. 네,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